사망사고인데 이제는 앞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호 사건이나 사망사고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거든요. 한 2분 정도. 그거보단 좀 심층적으로 인적 사항이 뚜렷하지 않고 좀 누군지 물론 알려면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신다 그러면 제가 생방송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생방송으로. 그걸 한 20분 정도면 그 유족들이나 또는 저 식물인간 또는 그 사지마비 그 가족분들은 그 사건에서 100%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께도 여쭤봤습니다. 킥보드 사망사고 피해자의 가족입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되는지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어느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까요? 여기 지방입니다. 한 변호사님께 부탁드려도 소송 진행하는데 도움이 일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나중에 택시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할 거다. 어차피 난 소송할 거다. 민사소송 할 거다. 그럼 미리 맡기는 게 좋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직까지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손해배상을 얼마 주겠다니 들어보고 이게 맞나요? 그냥 합의해야 될까요? 소송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낫죠. 그럼 그때 가서 선임하는 거죠. 그리고 지방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한 변호사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저 도움 청해도 될까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모든 교통사고는 다 서울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울릉도든 흑산도든 백령도든 제주도든 어디든지. 왜냐하면 보험사의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난 지역의 법원에 소송할 수도 있고요. 피해자나 그 유족들의 사는 주민등록지 거기 법원에 소송할 수도 있고요. 보험사가 있는 곳 서울이죠. 네. 또는 보험사의 그 영업소나 지사가 있는 곳에서 해야 됩니다. 결국 사고 난 지점에서 하든지 사고 난 곳에 동네 법원에서 하든지 서울 법원에서 하든지 이거는 피해자 측에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소송하신다면 난 싫어요. 난 절대 서울에 소송 안 해요. 그럼 제가 못 도와드려요. 먼 데까지 왔다 갔다 못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민형사상 재반 문제점을 오늘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20분간 상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어차피 매형 지금 돌아가신 분의 처남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누나의 남편입니다. 매형의 이름이나 사진 없고요. 인적사항 전혀 없습니다. 나이는 나오죠. 나이 갖고서는 몰라요. 예, 나이 나오고 그다음에 킥보드 타다가 사고 났어요. 그리고 택시에 사고 당했어요. 요 세 가지로 제가 상세히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오케이 하신다면 댓글 주세요. 네. 그랬더니 그리고 오전하고 오후하고 언제가 더 좋으신가요? 변호사님 방송에 설명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합니다. 오전, 오후 상관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 내용을 보죠. 저는 피해자 가족인데요. 앞에서 전동 킥보드가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택시가 들이받았어요. 근데 킥보드는 택시 앞에 수백 미터 앞에서 이미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킥보드는 끝철에 보도 쪽, 인도 쪽으로 바짝부터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리고 변동이 없이 똑바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머리 다쳐 돌아가셨는데요. 헬멧은 미착용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경찰에서 봤는데요. 저희한테 줄 수는 없다네요. 제한속도 50도로고요. 사고 당시 택시의 블랙박스에 속도가 안 나와서 블랙박스를 통해서 국가수에서 속도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국가수에서 하지 않고 도로교통공단에서 합니다. 국가수 바빠요. 상대는 택시 공제고요. 그리고 70년생입니다. 직업은 작은 업체를 운영하셨는데 세금 신고된 거는 없고요. 그리고 좀 한가하실 때는 카카오 대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고 시에도 대리기사로 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아직 경찰에 수사 중인데요. 국가수에서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몇 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연락을 드린 이유는 누님은 생업도 있고 많이 힘들어하셔서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는 택시 공제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은 마음에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택시 공제 담당자는 한 번 만났고요. 간단한 사고 상황과 인적 사항만 전달한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변호사분을 선임해서 대응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면 어느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될까요? 지방입니다. 한 변호사님께 부탁드려도 일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사고는 2월 10일 새벽 5시. 요즘 전동 킥보드
또 타시는 분들, 출퇴근할 때 타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리기사 하시는 분들이 전동 킥보드를 많이 타십니다. 왜냐하면 차를 대리운전해서 갔는데 올 때 교통편이 없잖아요. 물론 그 대리업체에서 스타렉스를 빙글빙글 돌립니다. 서울에서 저기 일산 뭐 이런 데로 구역을 정해서 그러면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차를 타요. 그리고 그 차한테 택시비보다 싸게, 버스비보다 좀 비싸게, 그래서 돈을 내고 그걸 탑니다. 예전엔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동 킥보드를 타십니다. 전동 킥보드 타서 그러고 가서 전동 킥보드 타고 가서요. 그 차 뒤에 트렁크에 전동 킥보드 접어서 넣고 내려서 다 모셔다 드리고 다시 그 전동 킥보드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그런 사건도 소송을 해봤습니다. 전동 킥보드 타고 바깥으로 가는데 차가 옆으로 툭 가면서 옆에서 앞에 있는 차를 앞에가 가는데 옆에서 이렇게 우회전한 차가 이렇게 크게 돌아야 되는데 우회전 차가 이렇게 돌면서 뒤로 때려갖고 돌아가신 사고도 있었고요. 우선 전동 킥보드 타실 때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헬멧 써야 됩니다. 무언가 탈 것을 탔을 때는 탈 것은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 킥보드 이런 거죠. 자동차에서는 안전벨트를 매야 되고요.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 자전거는 머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다른 데는 부러지더라도 수술해서 붙일 수 있어요. 머리는요, 한 번 손상되면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또는 식물이까지 됩니다. 전동 킥보드 타면서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사고 자체는 나한테 잘못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전동 킥보드가 인도 쪽에 바짝 붙어서 길 가장자리 쪽으로 앞에 차가 가고 있는데 거기를 앞차를 추월하게 해서 길 가장자리 쪽으로 가는 거, 그것은 안 됩니다. 근데 전동 킥보드 앞에서 오른쪽에 가장자리 쪽으로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그리 가고 있는데 택시가 뒤에서 오면서 못 보고 들이받았으면 사고 자체는 100대 0이죠. 그러나 헬멧 안 쓴 거, 거기에 대해서 기본이 10%고요. 요즘은 20%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은 10 내지 20%입니다. 물론 전동 킥보드는 똑바로 가고 있었고 옆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뭐 왔다 갔다도 안 하고 똑바로 바깥에 흰색 선 또는 노란 선 그 근처로 제일 바깥철에 제일 바깥 부분 오른쪽 가장자리 쪽으로 가고 있었던 것을, 그런데 뒤에서는 택시가 들이받았다 그러면 사고 자체는 100대 0이지만 왜 보호장구를 하지 않았느냐. 보호장구 안에서, 그래서 그 헬멧 썼으면은 어디 그냥 멍들고 부러지는 정도였을 텐데 헬멧 안 써서 사망했으니까, 머리 다쳐 사망했으니까 과실 한 판사 10명 중에 한 8명은 10%로 봅니다. 근데 나머지 2명은 15 내지 20%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전엔 다 10%였지만 거의 대부분 10%였지만 지금은 이제 20%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항상 나쁜 거를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소득. 항상 손해배상은 도대체 손해액이 얼마냐, 그리고 과실 있느냐 없느냐. 과실은 한 10에서 20까지 각오를 하면서요. 소득 49세입니다. 그러면 만 50세 정도 됐어요. 만 50세 됐으면 여기에 제가 49세 9개월 9일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생일이 나오겠죠. 생일 갖고서는 특정이 안 됩니다. 뒤에 주민번호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거 갖고서 개인이 특정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오픈돼서 설명드립니다. 세금 신고된 거 없다 하더라도 2020년 2월 현재 도시일용노임, 도시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304만 원을 벌 수 있다고 봅니다. 나가서 내 막일을 하면은 한 달에 304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겁니다. 그걸 도시일용노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4만 원으로 3분의 1은 304만 원 벌어서 3분의 1은 내가 쓰는 겁니다. 3분의 1을 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손해는 그래서 3분의 1은 공제를 하는데요. 생계비 공제라고 합니다. 304만 원 곱하기 2 나누기 3 곱하기 65세까지 인정합니다. 65세까지 남은 호프한 수치가 135입니다. 그럼 그게 2억 7,400만 원이에요. 2억 7,400만 원 플러스 장례비 500만 원. 그러면 한 2억 8천 되죠? 위자료 법원 기준 1억 원입니다. 그럼 3억 8천입니다. 3억 8천 여기에서 곱하기 점 9하면은 3억 4,200이고요. 3억 8천 곱하기 점 8하면은 3억 400입니다. 결국 나쁠 때는 과실 20% 잡으면은 억울하다, 판결해달라, 판결까지 가면은 거진 소송기간이 사망사고는 한 7개월 정도 걸립니다. 7, 8개월. 그럼 이자가 한 4% 붙겠죠? 4, 3, 12. 그럼 한 3억 2천 정도. 제가 볼 때 나쁘게 볼 때 한 3억 2천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보험사가 얼마 준다는지 들어보시고요. 보험사가 속도가 무관합니다. 과속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과속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뿐이죠. 어차피 우리는 헬멧 안 쓰기 우리가 시는 10에서 20%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나중에 그 속도 분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겠다. 기다릴 필요 없어요. 과실은 딱 정해진 거예요. 10에서 20까지 각오하는 겁니다. 제일 나쁠 때 3억 2천이에요. 보험사에서 얼마 준다 그러느냐? 보험사에서 3억 준다 그러면 그냥 합의해야 돼요. 제일 나쁠 경우도 있으니까. 물론 보험사 3억 준다 그러면 아니야 그래도 더 높아질 수도 있잖아. 3억 4천, 3억 한 5천까지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한 5천만 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나쁠 경우에는 3억 2천에서 3억이면은 비용 빼면은 거의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험사 주겠다는 게 뭐 2억 6천 준다. 그러면 아무리 나쁜 경우라도 6천만 원 차이 나잖아요. 소송 비용을 빼더라도 한 3, 4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3, 4천만 원 이상 또는 더 나면은 어쩌면 한 6천 내지 8천 정도. 그래서 보험사 제시액을 들어봐야 됩니다. 보험사에서 계산하려면 오래 걸립니다. 뭐 오래 걸려요? 저 아까 금방 하잖아요. 저는 1분이면 계산하고 보험사 직원이면 한 10분 걸리겠죠. 서류 필요하다? 서류 안 필요해요. 이 사건은 도시령 노임입니다. 소득은 304만 원. 304만 원 곱하기 호프만 수치 딱 정해져 있어요. 65세까지. 위저리 1억 집어넣고 보험사는 8천만 원이에요. 약관 기준은. 그건 니네 기준이지. 내가 보험사 약관 기준대로 그냥 네 고맙습니다 하고 받을지 아니면 법원 기준으로 받을지는 내 선택입니다. 피해자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니네 기준 빼고 한 변호사에게는 법원 기준으로 얘기해라. 그래서 무과실일 때 3억 8천이다. 그런데 니네 그중에서 얼마 줄래? 들어보세요. 딱 얘기하는 게 뭐 2억 6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럼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면 2번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이 곧바로 소송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까요? 그 보험사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처음 만나서 인적사항만 주고받았잖아요. 인사만 하고 명함 주고받았고. 이제 속도 무관하게 그래. 그럼 당신네들 이 사건 택시가 과속하지 않았다고 보자. 그 택시에서도 택시 쪽이 유리한 쪽으로. 그 택시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다고 보자. 그 택시는 과속하지 않았으면 왜 사고 났을까요? 앞을 안 봤으니까 그렇죠. 전방주시 때만이죠. 과속하면은 전방주시 해도 사고 납니다. 그래서 택시보험사에 얼마를 줄 수 있는지 뽑아달라고 그러세요. 서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유족이 몇 분인가요? 그것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뭐 서류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속도가 나와야 되고요.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전부 다 서울에 재판할 수 있다고는 설명드렸죠. 형사적으로. 그런데 나중에 민사소송 시작할 때 그때 가서 변호사 선임할 필요도 있고요. 또는 미리 선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어차피 보험사로 얘기를 해보니까 시원치 않다. 그럼 지금부터 변호사한테 도움을 청한다. 이게요. 다친 경우에는 모든 게 형사, 민사, 사고 나는 순간 같이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가 끝나야 민사가 시작되는 걸 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사고 난 그 순간부터. 형사도 수사가 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거고요. 민사도 손해배상이 사고 난 당일로부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되는 겁니다. 근데 다친 경우에는 장애가 얼만큼 나오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기다려야 돼요. 뼈가 부러진 경우는 6개월. 식물인간이나 마비 환자는 1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소송하더라도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 사망사고는 지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고 난 그날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장례 치르시고 그다음에 슬픔을 좀 어느 정도 좀 그리고 본인은 못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옆에 형제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택시기사 구속 안 됩니다. 구속될 가능성 1%밖에 안 됩니다. 이 99% 불구속이에요. 그래서 내 남편이 죽었는데 왜 택시기사는 구속 안 되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느냐. 합의할 시간을 한 달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합의 안 해줘요? 합의 안 해줬는데도 계속 불구속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판사들이 구속시키지 않습니다. 합의하도록 노력하세요. 시간 드릴게요. 판결 선고될 때까지 몇 달 드릴게요. 형사사건 끝나는데 4달에서 한 6달 걸립니다. 그동안 천천히 합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구속돼요. 불구속되는 것은 이거는 확정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 사람 구속시켜달라고 막 그냥 가서 진정서 내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우리 남편, 우리 매형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었는데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그래서 저 택시 운전자
제발 당장 구속해서 엄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그래서 동네에서 연명으로 1000장, 1000명 막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불구속이에요. 한편 진정서를 내야 될 때도 있는데요. 진정서 내지 마세요. 경찰은 절대 내지 마세요. 검찰에도 내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내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어차피 검사한테 구속할까 말까요? 영장 신청하고 검사도 영장 청구하고 물론 검사가 불구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럼 법원에서 불구속하는 거예요. 영장 기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장 담당 판사한테 진정서 내면 될까요? 아유 내봤자 어차피 도망가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 없으니까 불구속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불구속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구속되지 않습니다. 구속되는 경우는 음주 사망사고, 뺑소니 사망사고, 여러 명 사망사고 또는 어린이 사망사고는 구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구속 안 돼요. 그래서 그러려니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구속을 왜 안 시키지 조바심 나면은 그러면 나만 더 속상해요. 영원한 불구속은 아니고요. 1심 판결 선고될 때까지 불구속입니다. 1심 판결 선고하면서 판사가 합의가 안 됐네요. 그리고 또 공탁 거는 경우도 있는데요. 공탁은 다음 기회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죠. 공탁은 상대편의 유족들의 주소하고 이름하고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인적사항은 개인정보예요. 알 수가 없어요. 경찰관이 혹시 인적사항 알려줘도 돼요? 싫어요. 검사도 싫어요. 나중에 판사가 인적사항 알려줘도 됩니까? 싫어요. 그러면 정보공개 청구하더라도 안 알려주게 됩니다. 안 알려주게 되면 공탁을 못 걸어요. 그래서 공탁에 대해서 요즘은 피해자 측에 동의하지 못하면 공탁 못 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탁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보험사 직원이 알려줬는지 법원에 아는 직원이 우연히 좀 꺼서 알려줬는지 그건 어떻게 알려진지 몰라요. 그렇다고 그걸 갖다 수사할 수 있나요? 사회적으로 큰 사건 같으면 어떻게 유출되는지 수사를 합니다. 근데 교통사고 피해자 인적사항 알아서 공탁 거는 건 그건 수사 안 합니다. 공탁 걸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공탁금 되돌려줘야 되는데요. 공탁금 되돌려줄 때 그때 진정서 한번 쓰는 겁니다. 진정서는 법원에 재판하는 거 보고 상대 태도를 보니까 반성이 안 됐다. 용서 못 하겠다라고 그때 한번 쓰는 거고요. 한 번 더 쓴다 그러면 상대가 공탁 걸었을 때 저는 이 더러운 돈 안 받고 되돌려줬습니다. 공탁금 도로 찾아가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탁금 해소 동의서를 상대편한테 내용적으로 보내주고 판사님, 상대가 공탁 걸었지만 저는 공탁금 안 받겠습니다. 공탁금 되돌려줬습니다. 공탁금 해소 동의서 보내줬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공탁금 해소 동의서를 첨부해서 진정서를 한 번 더 내는 겁니다. 진정서를 이렇게 2번 내는 겁니다. 상대가 공탁 걸면 딱 한 번 쓰는 게 좋고요. 상대가 공탁 걸면 또 한 번, 2번.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막상 보면은 어떤 사람은 진정서 빨리 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탄원서 내라고 그러고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럼 딱 중심을 잡고 어떻게 움직이는 게 옳을지 법원에 가서 재판할 때 거기 가서 여러 명 가는 게 좋을지 한두 명 가는 게 좋을지 판사한테 판사님 손 들어서 얘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궁금한 게 많죠. 그럴 때 좀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초기에 선임하게 되면 그런 형사적인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게 도움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끝난 다음에 민사재판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민사는 처음 어떤 분은요. 장례식 치른 다음 날 와서 저한테 소송해달라는 분 계세요. 아기가 사망했는데요. 엄마 아빠가 변호사님 방금 우리 아기 보내고 왔습니다. 변호사님 소송해 주세요. 아니 보험사 얘기 좀 들어보고 오시죠. 싫어요. 우리 아기에 대해서 몸값에 대해서 보험사를 얘기하는 거 싫어요. 아니 소송 안 해도 소송한 거만 더 줄지도 모르잖아요. 아니에요. 변호사님 액수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못하겠습니다. 슬퍼서 못하겠습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변호사님 믿고 맡기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또는 본인들이 못 오면은 이제 형제들이 물론 서류들은 이제 준비해 와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시고 바로 결정하세요. 옳지, 보험사 태도가 시원치 않다. 그러면 곧바로 소송 진행하는 겁니다. 소송 진행하면서 형사에 있어서도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형사사건 어린이 사고일 때는 합의가 거의 잘 안 됩니다. 어린애를 잃었을 때 부모님들은 합의가 안 돼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대요. 그런데 지금은 50세예요. 50세면 이제 애들도 막 커가는 때입니다.
뭐 하는 게 있으면 다행이겠지만은 막상 그렇지도 못한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대리 카카오 대리 하시다가 그러다가 사고 당하시죠. 새벽에 밤새 열심히 일하시고 이제 마지막 콜 받고 집으로 가시다가 사고 나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힘이 들지요. 미망이 나고 자녀들이. 그래서 진짜 때려 죽일 만큼 밉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49제라는 얘기를 씁니다. 7주. 거의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지나면은 조금 마음이 이제 슬픔에서 현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지난다면 절대 형사합의 안 해준다가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형사합의를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애들 생각해서. 그리고 나는 죽어도 형사합의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데도 판사가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럼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측에서 어느 정도 성의 있게 다가온다면 시간이 지난다면은 밉지만 형사합의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계에 제가 뭐 진정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공탁금의 수동기서는 어떻게 쓰는지, 형사합의는 상대편에서 연락 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또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금과 거기다 플러스 알파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은 다음에 다른 분 때 또 조금씩 설명드리겠습니다.